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는 미즈은행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변정규 전무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율에 대해서 연말 환율 1,200원대로 떨어질까? 두 알식으로 일단 요약만 한 줄 요약해 주신다면 어때요? 글쎄요, 그 달러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예, 연말까지는. 그렇지만 연말, 그 다음에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변화 조짐은 있겠지만 지금 당분간은 달러 강세는 유지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 이유와 그 다음에 하반기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아마도 사실 달러 환율이 투자하는 분들이 최근에 글로벌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영업점에 있다 보면 예전보다도 이 원달러 환율 또 엔화 환율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으신데 오늘 깊은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준비하신 자료 있으시면 그거 쭉쭉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네. 필요한 질문을 일단 좀 조금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그 오버뷰를 약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환율이 그 환율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채권도 금리도 그렇고요. 많이 좀 이제 보합 상태예요. 많이 움직이지 않고 변동성이 많이 잦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2021년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이제 그때 시작하면 해도 이제 방향이 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지고는 금리가 이제 정체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죠? 정체되는 시기가 이제 이번 상반기까지 계속 올렸다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정체되는 시기가 오니까 이제는 방향이 좀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정체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왜냐하면은 예전에 연준이 어떻게 하는 것만 봐도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지 아니면 왜 이번에 50bp를 올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왜 테이퍼링이 시작했는지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만 봐도 달러나 다른 통화의 방향을 읽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은 약간의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지금 고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연준도 지금 이제 고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행도 통화 정책을 상당히 당분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통화 정책이 얼마나 변하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또 ECB의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3.75%로 동결이 예상이 되지만 지금도 아직도 인상의 그런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고요. 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명확하지 않게 약간은 지금 정체된 상황에서 왜냐 금리 정황이 되게 명확해요. 이제는 다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많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올릴까? 올릴까? 이번에는 올릴까?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이내믹한 역동성이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금리 전망이 명확해요. 금리 상황이. 왜냐하면 다들 정책에 접어들었어요. 예,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은 주식과 환율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예, 금리는 이렇게 정책에 들었는데 당분간 금리가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상대 통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예, 볼게요. 기대됩니다. 예, 네. 보시면은 지금 달러원 환율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우선 한번 그 추세를 볼게요. 2023년 들어서 고환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달 이후부터 시작해서 1,300원 이상의 6월달 초까지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됐고요. 이후 1,260원대까지 7월달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때가요 그 달러 그 인덱스가 100 이하, 99대까지 내려갔던 시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이 원하는 이만큼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8월 이후에 다시 재상승해서 지금 1,300원대 이상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지금 그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많이 상승했죠. 1,300원 위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 통화의 약세예요.
뭐냐면 모든 거를 이제 상대 통화로 보자 그랬는데 유로화를 보시면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됐어요. 당장 ECB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에 있지만 유로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남아 있긴 하지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일본 엔화도 지금 개입을 당장 할 수는 그런 없는 상태로 지금 보입니다. 게다가 통화 정책도 바로 이렇게 바꿔서 마이너스 정책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 위안화도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약세로 전환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제어할 수 있는 통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갈 요인보다는 지금 다른 통화들이 약세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달러 자체의 그 강세 요인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달러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5.5%까지 올랐지만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실질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실질금리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그죠?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까지 제거해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남느냐 이건데 이제 실질 수익률도 이따 보시겠죠. 많이 올랐고요. 통화 이해 그 요인들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 부동산 발이나 불안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원유 가격이요. 두 달 사이에 7, 8, 9, 뭐 두 달 반 사이에 한 25% 올랐습니다. 지금 브렌트유가 70 배럴당 70달러 정도였는데요. 지금 90달러대까지 네,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뭐 그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달러 강세가 되느냐? 중간에 인플레이션율을 개입하면 됩니다. 이제 달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유 요인입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아주 높긴 하지만 매우 높지는 않아요. 104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면은 예전에 그 달러원 환율이 한 1,200원대 뭐 중후반 이 정도에서 거래될 법도 한데 지금 1,300원대 위에서 거래되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요. 우선 유로화를 아까 그 하나하나씩 볼게요. 유로화는 제가 이렇게 이 그래프를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걸 또 가지고 나왔네 이렇게 하시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제가 그 강의에서는 좀 편하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유로화는 달러 인덱스의 상대 통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가잖아요. 지금 유로는 지금 달러의 기준 통화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로화가 앞에 와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유로화가 약세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로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105 선까지 저렇게 올라왔고 지금 뭐 104대까지 좀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도 강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달러 인덱스에서 상대 통화가 저렇게 57% 가까이가 이제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유로화의 변동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가장 그 유로화의 지금 아킬레스건은 독일 경제입니다. 이제 뭐 자동차 수출이 중국에도 많이 됐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독일이 유로존을 많이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유럽의 병자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때 독일 통일 때와 같이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로화가 다시 이제 강세로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화에 영향을 주는 유로화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더 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많이 공감된 게 저도 영업점에 있다 보면 많은 고객분들께서 달러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달러 왜 이렇게 강하냐 하시면 사실은 이 유럽 대비 상대 통화기 때문에 요즘 네. 저 유럽경이 문제 있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첫 번째 차트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자료라서 감사히 잘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엔화를 한번 볼게요. 엔화는 이제 제가
아까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달러 인덱스와의 비교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 미국채 2년 금리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띄워주시면 이게 동조가 아직도 많이 되고 있죠. 금리가 높을수록 달러 국채 금리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을수록 저렇게 엔화와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조화 추세가 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일본 금리가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될 수도 있다고 막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는 중지될 수 있다. 이제 일본의 엔화도 금리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다. 사실은 뭐 지금 마이너스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플러스 금리, 진짜 금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옌 캐리가 이제 뭐 자금 회귀가 일어난다. 옌 캐리가 없어지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통화는 정말 매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 통화를 버리고 던지고. 팔고 던지고 그다음에 다른 통화나 아니면 다른 해외 자산을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걸 이제 엔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엔캐리가 이제 다시 좀 잦아들고 일본 엔화 자금이 본국으로 이렇게 회귀가 되면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가 사실은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던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미국에서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때도 또 미국에는 대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유로존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유로존에서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는 그래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유로존에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더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달러화는 그때도 강세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예. 근데 그 통화 정책 방향은요? 일본의 쪽에서 통화 정책은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그런 정책입니다. 이 통화 정책 마이너스 금리는 그렇지만 일본도 지금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일본의 그 인플레이션율이 원하는 만큼 지금 정착을 못하고 있다고 일본은행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정치가들이 굉장히 많이 일본은행 그장한테 많이 이렇게 구두로 개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당신 우리 아베 수상이 만들어놨던 이러한 업적을 깨트리지 마라.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뭐 경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녹록지는 않은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것을 갖다가 없애야 될 이제 정상화해야 될 그럴 길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엔화가 이렇게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이것을 언제까지나 구두 개입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본 통화 엔화 자체의 경쟁력을 찾아주는 거는 금리를 되찾아주는 길이 유일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실제로 최근에 그 원엔 환율이 900원 깨고 내려간 게 15년 만에 있을 정도의 엔화 약세라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영업점에 있다 보면 최근 고객분들이 엔화 너무 싸다는 컨셉으로 엔화를 매수하시는 국내 투자자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최근 몇 개월간. 그렇죠. 근데 전문님 보시기에는 그런 정책 변화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막연하다 혹은 뭐 6개월이나 1년 내에 뭔가 변화가 될 만한 힌트들이 좀 감지되고 있다. 어떤 쪽으로 혹시 보시는지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그 내년 초 정도까지는 지금은 이제 그 YCC 정책이라 하죠. 통화 그 일드 커브 컨트롤 네. 이제 그 수익률을 갖다가 제어하는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아직도 갖고 가고는 있습니다. 0.5% 1%까지로 이렇게 그 버퍼를 늘려주긴 했지만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명실상부하게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내년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없애는 그런 그 정책 변화는 내년 초까지는 좀 기대하기를 어렵고요.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라는 거군요. 예, 내년 여름 이후에 네. 6월 이후에 하반기에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엔화까지 유로화 엔화까지만 봤을 때 유로존 경기 침체, 부채 증가 우려 해결 안 되죠. 독일 경기 둔화 답 없죠. 엔화도 일본 정부 자체가 정책 기조가 이제 너무 긴축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예.
계속 그런 상황 예. 위안화까지 커버를 해주신다면요. 예, 잠깐만 제가 그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띄워주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일본의 구두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아.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뭘 하나 제가 그 요약을 해왔어요. 일본의 구두 개입은 이렇게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두 개입의 단계는 보통 한 8개 단계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맨 밑에 레이트 체크라는 거는 은행들이 보통 그 일본의 그 메가뱅크라고 은행이 한 3개 정도 큰 은행이 있는데요. 은행에 일본 은행에서 전화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환율이 얼마나 되고 있니? 달러 엔 환율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니? 굉장히 높다고 이걸 확인을 해요. 물론 스크린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도 확인을 하는 그런 관행을 아직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거의 99% 저희 보시듯이 9월 14일 날 레이트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일주일이 안 돼서 바로 개입이 들어갔죠. 예, 그런 것 같이 이번에도 굉장히 저기 7번에 그 9월 6일 날 칸다 재무관이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다시 발을 뺐죠. 이제 왜냐하면은 거의 저기 7단계까지 강도가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 체크 이제 실제로 개입이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내려간 건데 이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계속 유지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위안화로 다시 가보면은요. 위안화는 그 최근에 이번 주 초에 구두 개입이 나왔습니다. 예. 뭐 6월 달부터 조금씩 구두 개입은 나왔는데 굉장히 강하게 구두 개입이 나와서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달러 위안 환율이 조금 낮아졌어요. 위안 환율이 그 가치를 조금 되찾았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 하락 요인을 보면은 중국의 이제 그 부채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동산 관련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약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는데요. 지금 저기 그 두 번째 보시면 그 LGFV라고 하죠. 지방 정부가 있어요. 지방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집들이나 이런 것들 아파트를 지으려고 돈을 빌렸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을 LGFB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부실화가 된 상태인데 지금 그 유동성 현금과 그다음 단기 부채 비율을 보면은 현재 이제 40%까지 이렇게 내려간 상태입니다. 돈을 갖다가 이제 풀로 갖고 있어도 모자란데 40% 정도까지 지금 커버를 못 하고 있고 신탁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조 위안에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지방 정부채가 중에서 연체되고 있는 게 약 50개 채권. 작년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50개 가까이 지금 연체가 되고 있는데 믿고 지금 중앙 정부만 믿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부채 금액 대비 그 중국의 GDP 비율도 저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이런 그 두 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요. 네. 이제 그 보시면 지금 그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지금 저는 저희들은 지금 그 환율하고 금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말고 금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은 뭐냐면 조달이 돈이 있어야 돈을 갖다가 막을 거 아니에요. 그쵸. 카드빚도 예를 들면 돈을 빌려야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보시면은 지금 약간 스퀴즈 상황으로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요. 지금 스퀴즈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왠지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돌려막기 거죠. 하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 하기 어려운 상황? 지금 저게 뭐냐면요. 저기 역외 달러 위안 선물한 1개월물이라고 여기 왜냐면 중국도 지금 그 해외로 송금이 못해요. 지금 중국 위안화도 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가서 달러 그 원화를 직접 가져가서 못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위안화도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달러로 그 해외에서 이렇게 조달을 하면 이제 CNH라고 된 이제 홍콩에서 이제 조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홍콩에서 조달하는 1개월물 지금 선물한 그 금리가 5.17%까지 뛰었다가 지금 4%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저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러 조달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가상금리 등등 여러 가지 더해져야 되겠지만 저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게 조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국 위안화도 이런 노이즈들 때문에 지금은 일단 약세가 명확하게 가는 거군요, 추세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은 맞고는 있는데요.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달러를. 굉장히 시중은행이 달러를 많이 파는데 또 한 가지로 뭐냐면은 중국이 대국이긴 하지만 돈이 무한정 있지는 않은 거예요. 달러를 갖다가 지금 그 시중은행 니네 팔아. 그래서 달러를 갖다가 팔므로 해서 위안화의 가치를 위안화 환율을 갖다가 내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서 달러 구하기가 매우 비싼 상황이 됐습니다. 그죠? 좀 전에 뭐 5.17%, 4.52%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달러 구하기가 어려운데 영내에서조차 달러를 자꾸만 팔게 되면 달러 유동성 부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지금 그 위안화 약세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수합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럼 상대 통화들은 모두 약세인 상황이고, 그럼 달러 자체 다음 이어진 이야기는 달러 자체 강세인 요인이 예, 되는- 달러 자체로 강세한 건 지금 실질금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달러 실질금리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보시면은 달러 자체가 지금 실질금리가 굉장히 딥 마이너스로 갔었잖아요. 이제 뭐 그 미국채를 투자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받아도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실제로는 마이너스 수익을 얻었었는데 2022년 작년 8월부터 이게 실질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가 넘었어요. 실질 수익률이. 그래서 통화의 기능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교환의 매개체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물건을 사든가 아니면 음료수를 사면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돈을 주는 거는 달러를 줘야 되고 한국에서는 원화를 줘야 되지만 이런 본래 기능은 그건데 지금 투자의 수단으로서도 지금 달러화가 투자 대상 통화로 변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자산이나 아니면은 그 자체로서도 예를 들면은 예금이나 이렇게 채권에만 가지고 있는 고정금리 수치를 할 수 있는 예금이나 채권에만 넣어도 실질 수익률이 2%가 넘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달러 자체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유동성을 연준에서 QT를 통해서 빨아들여도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의 투자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 네. 예,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그 우려 상황인데요. 미국의 우려 상황은 뭐 조금씩은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지금 경제가 잘 받쳐주고는 있는데 지금 미국의 학자금론이 상황이 시작됐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2만 불까지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제 퍼퓰리즘 성격이죠. 2만 불까지는 학생들의 학자금 론을 갖다가 탕감시켜 주려고 이렇게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미국 대법원에서 스프림 코트에서 막혔어요. 예. 막아버렸습니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뭐 미국 정부가 다시 이것을 갖다가 뭐 추진한다 이런 말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자가 다시 기산이 됩니다.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이자 기산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4,400명이 갖고 있답니다. 이 론을. 그렇지만 이 론에 대해서 그 이자를 갖다 기산 안 하니까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다 막아준 거죠. 그죠? 정부 부채로 다 계상이 돼 왔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원에서 요청한 사항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부채를 갖다가 잘 관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자가 기산이 되고 10월 달부터는 상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예, 그것들 때문에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한 200불에서 한 400불 정도 개인당 월 이 정도 이제 갚아 나가야 된대요. 네. 대부분.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히 미국의 소비에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저 정도 네 가지 정도의 뭐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시간이 네. 많이 없어서 요거 연말 환율 전망 가장 궁금한 게 결국은 지금 앞에서는 뭐 설명해 주셨다시피 유로화 약세, 일본 엔화 약세, 위안화 약세, 달러는 강세 쪽. 그러면 연말 환율은 요대로 갈 확률이 높다? 마지막 차트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차트는 한번 띄워주시면 예.
이걸 보여드릴게요. 요거요. 예, 금리와 환율과 주식.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중간에는 달러가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도 그 연말까지는 굉장히 그 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연말 12월 달 가까이 가서는 1200원대에 다시 재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다시 1250원대에 중심으로 해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통화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자체적으로 미국의 부채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버냉키 시절에 금리를 갖다 미국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로 변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인데 이것들 한번 봐주시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 환율에 대한 관심 많은 분들이 오늘 그런 뭐 유럽의 환율 그리고 엔화의 환율 이러한 상대 강세들 때문에 달러 구조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드라이버는 금리예요. 네. 예,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굉장히 그 변화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채권 금리가요. 지금 채권 투자하기에 가장 적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1일 그 FOMC 발표가 나겠지만 그 전후에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변할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금리와 환율, 그다음에 주식의 여러 변화가 방향이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청자분들을 많이 주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요게 미국이 꺾여가지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다른 나라들 환율 약세인 게 다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나마 버티는 게 이제 중국이 저렇게 비빌때도 우리가 미국 쪽 수출을 좀 많이 늘려놔서 그나마 낫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침체? 혹은 침체는 아니어도 어쨌든 좀 꺾이는 경기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그렇다고 달러가 약세 우리나라 환율은 그대로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달러 내려오는 것만큼 우리나라도 미국 더... 주식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퍼가 20배가 넘고요. 지금 아주 좋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주식보다는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나 투자 자산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네, 공감됩니다. 요거는요. 주식은 12월 이후 연말에는 미국보다 코스피 상승률을 주목하자. 예. 12월 이후에는 조금 그 한국의 그 경제 회복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그 성장률이 주식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조금 빠를 것 같고 좀 더 높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제 연말 12월 달 가까이 가면서는 한국 주식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볼 거 없을까요? 네, 자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쭤보고 싶은 거 많지만 네, 시간이 관계로 너무나 아쉽게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말 환율 전망 아까 표 보여주신 거 다시 한번 캡처하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환율은 1,300원대에서 1,300원대 중반 요 정도에서 계속 연말까지는 좀 움직일 것 같다. 그리고 12월 이후 넘어서는 미국이 어떻게 금리 정책을 좀 가져가는지 얼마나 꺾이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좀 하락할 것 같습니다. 하락할 쪽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오늘 환율 관련해서 매크로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미지오은행 변정규 전무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